네, 자,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이 당연히 했죠.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이런 거 했었어요. 예, 갑자기 오프닝 얘기 때 세대가 비슷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물론 뭐 기업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문조사하지 않고 냉정하게 성적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는데 현대차가 성적이 좋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좋습니까? 어떤 건가요? 좋죠. 네. 올해 아마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외상 실적이 영업이익만 현대차만 15조 원이고 기아차가 12조. 그러니까 뭐 충분히 삼성전자는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넘어설 것 같고 이게 역대 현대차 실적에서 최고 실적. 역대 현대차 실적에서도요.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의 고스란히 지금 임원 인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연말 또 이렇게 임원 인사철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좀 특징도 뭐 박주근 대표 아니고 어떤 분께 여쭤보겠습니까? 좀 역사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말씀하신 김에 임원 얘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252명을 승진시킨 최대 규모 임원 인사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이례적이고 다른 기업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데는 다 지금 줄이고 내실 다지고 뭐 재무 담당자가 와서 이건 구조조정의 신호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물론 최대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확대 승진시킨 이유 의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뭐 성과 보상 의미가 제일 크겠죠. 성과 보상이다. 그리고 4대 그룹을 따져봐도 삼성그룹의 임원 승진 폭이 142명.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준 숫자고 SK그룹은 80여 명이니까 작년보다 43%가 준 숫자예요. LG그룹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4대 그룹 중에 지금 현대차 그룹만 늘렸습니다. 사장 승진자가 7명이에요. 사장 승진자 7명.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현재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몇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7분입니다. 그만큼 늘린 거예요. 이제 기업 문화나 그 직급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니 현대차는 하나인데 사장이 7명이면 어떻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 부문별로 사장급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사장이 13명, 전무 35명, 상무 197명인데 신규로 승진한 197명인데 신규 승진한 분이 이분들 중에 거의 40%를 40대로 앉혔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장 올드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후장대 기업이라서 사실은 일반 기업들 대비 임원도 늦게 달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회장에 취임할 때 40대를 30% 신규 승진하면서 굉장히 어깨에 파급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20년에 취임하셨으니까 지금 3년 만에 이걸 40% 10% 더 늘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정의선 사장 7명을 승진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진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을 했고 이 구축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조직 내에 굉장히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굉장히 진취적인데 정의선 회장 자체가 1970년생입니다. 약간 이제 40대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딱 그 위치에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가 이미 변화의 바람이 한 몇 년 전부터 불었거든요. 자동차라고 하지도 않고 뭐 운송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디바이스 이렇게 부르죠. 무슨 뭐 고객 경험 이렇게 완전 이제 컨텐츠 회사처럼 바뀌고 있는데 이 40대 임원들을 대거 뽑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더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혀 이제 산업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파는 기업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모빌리티 솔루션 혹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파는 기업으로 기업들이 계속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그게 그거지 않는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자동차라는 거는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나 모빌리티 디바이스 개념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예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개념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동차라는 명사를 팔았다면 지금 시대는
움직인다는 동사를 파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야, 명사를 팔다가 동사를 판다. 그렇죠. 굉장히 다르네요. 이번에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인가요? 있을 CES 네네 있죠. 현대차가 내놓은 서비스가 목적 기반형 운송수단이라든지 목적 기반형 운송수단. 네. 그리고 SDJ라는 어떤 서비스의 개념을 보면 네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움직임의 서비스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봐도 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의 통계 조사를 보면 하루에 출퇴근에 붙는 시간이 네. 평균 한 120 한 45분 1시간이 남짓 하지 않습니까? 왕복하면 2시간 가까이 시간인데 네네. 이 시간에 새로운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바뀌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네네.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정유선 회장이 이 신규 임원들 중에서 R&D의 상당 부분을 뽑았고 예.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낮춰서 그렇죠, 이런 변화에 빨리 앞서가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8%가 40대인데 변화 얘기를 했고 대표님 소개해 주신 것만 봐도 격세지감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튼튼하게 잘 굴러가고 기름 적게 먹고 이거였는데 지금 개념이 완전 바뀌었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리더십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그러니까 즉 이번에 실적도 좀 면밀히 따져 보면 해외 수출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브라이언 라토프 사장은 뭐 물론 외국인 임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상당히 있는데 좀 주목받고 있는 것도 같아요. 네, 이게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저는 한 3분 정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먼저 이전에 사장 임명에 2분이 계세요. 네네. 현대모비스의 이규석 사장하고 네. 현대제철의 서강연 사장인데 네네. 이 7분의 나이대를 보면 네. 이 서강연 사장을 뺀 나머지 6분은 다 64년생, 65년생 같이 맞췄어요. 네,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보통 이제 그때쯤 사장에 취임해서 환갑 때 퇴임하는 모습을 네. 보통 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젊은 분, 68년생인데 서강연 사장이 원래 현대차의 CFO를 했던 분입니다. 네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의 회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회장단들을 다 내보내 용퇴를 시켰는데 네. 그러면서 한 곳 한 곳마다 자기 체제를 만드는데 그중에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서강연 사장의 CFO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의 체제 구축에서 아주 중요한 키였고요. 중요한 역할이죠. 네. 인사의 한 분, 인사 쪽에 한 분, 인사 쪽에 한 분은 김용구 이번에 사장된 분이 바로 인사실장이에요. 네네. 그 역할 때문에 사장 승진시켰고 이번에 현대오토웨브 사장 대표로 이제 보임을 했는데 네네. 서강연 사장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현대자동차로 다시 CF로 하다가 네. 이번에 사장 승진시키고 다시 현대제철 대표로 보냈어요. 중요한 분이고 이 브라이언 라포트 사장하고 네. 이동석 사장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 차별화는 뭐냐. 네. 정몽구 명예회장은 재임 내내 강조했던 게 품질 네. 그리고 노조문화. 구공조 이게 굉장히 어쨌든 생산 관리 차원의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셨네요. 그래서 정의선 사장 이전에 있었던 품질 담당은 항상 사장이었어요. 네. 품질 부분의 마지막 사장이 누구냐면 이원희 전 사장이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품질 담당에 아무도 사장이 자리에 앉지를 못했어요. 네. 중요성이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부회장 때부터 계속 신경 썼던 게 디자인. 그 통캐 브루크라든지 네. 외국인들 사장에 많이 앉혔죠.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차별을 둔 거죠. 그리고 또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이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노무 부분, 노사 네. 부분과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는 항상 부회장 자리를 앉혔어요. 네, 그 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노무 담당이 윤여철 부회장이라고 유명한 분이 오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부회장을 안겨둔 분이 윤여철 부회장이었어요. 2021년 퇴진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무 부분에 중요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사장을 앉혔습니다. 바로 이동석 사장. 바로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했던 그 두 가지 전략을 다시 불려드렸다는 앉혔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진정체제 구축 마무리됐다. 네. 이제 그 부분들 앉혀서 다시 하자는 건데 특히 이제 그런데 품질 부분을 왜 브라이언 라포트를 앉혔느냐. 네네. 이분은 원래 GM 출신이세요. 네. 미국 네. 제네럴 모터스 출신이니까. 네. 27년간 거기 계셨어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합류한 건 2019년도거든요.
북미 법인에 합류했는데 네. 이때 뭐가 발생했느냐? 네. 미국에 대규모 리콜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대규모 리콜을 잘 해결했어요. 와. 그리고 작년 2022년도부터 현대차 글로벌 최고 안전 책임자. 최고 안전 책임자.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책임자 이름이 뭐냐면 글로벌 GCSQO입니다. 네. 글로벌 칩 세이프티 퀄리티 오피서예요.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분을 고역할로 앉힌 다음에 품질 부분을 다시 불러드렸고 품질 부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분에 맡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장 승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다른 한 분이 바로 이동석 사장입니다. 예.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주요 역할은 노사분규 5년 연속 무분규 임단 예비를 이끈 분이 바로 이동석 사장입니다. 5년 연속. 예. 네. 이분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원래 자동차는 이제 노사분규 일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매출이 줄어들고 근데 매출이 이만큼 올라온 거는 이분 역할이 크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건 앞으로 노무 담당을 이 사람에 맡기겠다. 대화 채널 창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정의선 회장이 한 회장 취임 이후에 한 4년간의 여러 진행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포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부분의 사장 선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품질 문제 중시했고 또 노사분규를 줄일 수 있는 노무관리 문제 중시했는데 그 체제가 이번 인사로 어떻게 보면 다시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그룹 그러면 사실 노사분규가 한 80년대는 상징처럼 그렇죠. 그냥 그 회사 아니야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네. 그리고 고객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느끼지만은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아야 뭔가 그 파업 기간에 차는 사면 안 돼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물론 정확한 파업 기간에도 차가 문제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도 이 기업의 판매 실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또 면면이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또 다른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사장 또 감사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인가요? 우리 김윤구 이번에 승진 사장은 인사통이죠. 아, 인사통이요? CHO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해석해드린 것과 같은 인장상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의 인사체제를 마무리한 분입니다.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보통 CHO들이 계열사 대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잘 가지 않죠. 그런데 현대오토웨이브 사장으로 보임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고생했다.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외부에서 BAT 출신의 여성 부사장이 CHO를 맡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김윤구 사장을 승진시키고 원래 인사실장 마지막 감사실장을 했지만 우리들 인사통이기 때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정의선 회장 체제의 모든 것을 원래는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예, 인사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인사의 핵심이었던 김윤구 사장, 그다음에 그 후임으로 온 이 김혜인 부사장, 이분은 여성 임원이고요. HR 본부장으로 선임됐는데 부사장으로 IBM, PwC 컨설팅 회사, 또 BAT 코리아,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들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이 보통 인사 책임자를 웬만하면 매겨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외부에서 앉히지 않습니다. 인사 책임자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만사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인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원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요. 정보가 있어야 되죠. 정보도 알아야 되고 내면에까지 쏙 깊게 다 알아야 되고 어떤 정책적 흐름이라든지 조직 간의 어떤 알력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외부에서 앉혔잖아요. 원래 인사실장은 이제 대표를 보내고 이 김혜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긴 하지만 출신 자체가 IBM, PwC 컨설팅 회사 잠깐 있다가 BAT라는 기업의 코리아에 제일 처음 BAT 코리아 인사관리 파트너로 있다가 BAT 재팬 인사 총괄 디렉터 하시다가 그다음에 한국, 재팬, 아시아 전체, 글로벌 전체 인사 총괄 이렇게까지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인사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글로벌 인사 스탠다드를 입히겠다는 의미고 정의선 회장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그 원탁 회의라든지 MZ 세대들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현대차의 인사 조직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많이 자각하신 것 같아요. 네. 워낙 오래된 중구장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인사 책임자를 외부에서 좀 모시고 와서 조직에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를 주입해 보겠다는 의미가 읽히는 인사 코드인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조직을 잘 알고 기존 방식대로 뭔가 문제가 없도록 혹은 조직의 시너지가 잘 나도록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글로벌한 거를 가져오겠어. 이것도 또 하나의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사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여러 가지 현대차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저희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뭐. 자동차는 이제 가전이잖아. 이런 얘기 어르신들도 하시거든요. 네. 이런 변화를 이제 이런 진용을 갖춰서 뚫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현대차 역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기억납니다. 지금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상품명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포니 네. 수출 그 애국가 나올 때 보면은 거대한 이 자동차 수출용 차량에 포니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앞서 그 가정조사할 때, 가정환경조사할 네. 때 승용차에서 뭐야 차 그러면 뭐 포니요, 포니2요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에서 자동차 가지고는 좀 특별한 역사 상징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현대차의 역사가 사실은 뭐 현대그룹 자체가 근세로로 시작했지만, 네네.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현대그룹 그러면 대부분 현대자동차로 아실 건데, 네네네. 사실은 현대건설로 시작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메인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보면 자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몇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도 90년대까지는 뭐 엔진을 못 만든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더 컸고 이제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자동차를 만들긴 했지만 네네.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계기가 좀 특이했어요. 네. 이제 많은 설이 있는데 네. 정주영 회장의 사업 스타일이 이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압구정에 있는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진 배경도 보면 원래 그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팔당댐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네. 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리라고 했던 거예요. 네. 팔당댐을 막으면 당시에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다 땅콩밭 배밭이었으니까. 예예. 저기가 수몰이 되지 않겠네. 네. 그러면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돼. 와. 라고 해서 현대 아파트가 네네. 이제 생긴 유래인데, 그리고 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박정희 정권에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닦으면서 착안한 게 자동차였답니다. 야,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관점이 다르네요. 다르죠. 네. 저 길을 닦으면 네. 당연히 자동차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시대였으니까. 주변 우방국도 다 말렸다고 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의례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사실 그 자동차를 진두지휘한 분은 포니정이라는 불리는 분이었죠. 네. 현재 현대산업개발. 네네. 현대산업개발의 그 정중 회장의 동생 정세영 네네. 정이 만든 그 실제적 1970년도부터 자동차를 완성하기까지 이분이 자동차를 이끌으셨고 네. 2000년에 왕자의 난이 발생할 때까지 네네. 현대자동차는 현대산업개발 건 줄 알았죠. 왜냐하면 현재 현대산업개발 정회장이 당시 네. 최연소 회장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왕자의 난 전에 이 현대산업개발만 가져가고 빠지고 현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가 되어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네. 그 기업의 정통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할아버지인 이 포니 이 자동차는 결국은 우리 거야.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포니라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네. 정통성을 사수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뭐 3위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 경쟁 상황입니다만은 현대차가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 또 국내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라갔는데 갑자기 왜 포니가 등장하고 옛날 모델 뭐 요즘은 이제 그랜저도 약간 과거의 모델을 그렇죠. 좀 차용하고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향수 전략인가 레트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정통성의 문제를 좀 강조하는 그렇죠. 스탠스도 있는 거네요. 회장 취임한 지 이제 3년쯤 되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인사체제라든지 아까 초도 설명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걸 정의선 회장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대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자신감 이런 표방도 들 수 있고 정통성에 대한 부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1986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부품과 엔진을 또 디자인까지 디자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그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못하던 시절에 독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수출을 했을 때 국민들이 느낀 뭐랄까 놀라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가 굉장히 기술이 집약된 기계 산업에 집약된 건데 우리가 자동차를 판다니 이렇게 예. 지금 마치 우리가 그 뭐 5세대 전투기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올라오는 또 역사가 있군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인사 방금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정통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 특히 이 라디오나 미디어 업계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미디어를 많이 인포테인먼트를 즐기기 때문에 현대차가 결국 가려는 데가 어디인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뭐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려는지에 대한 밑그림, 뭐 정의선 체제에서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차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 사장의 동서는 현대차 사장분 중에 현대차가 작년에 인수한 기업 중에 하나가 포티두닷컴이라고. 네. 송충원 사장.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분도 인수했지만 그 회사 창업자도 같이 인수한. 예. 그분이 현대차 지금 사장으로 있고 이번 CES에서 아마 발표도 할 것이고. 예. 현대차의 미래는 이 바로 송충원 사장이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인물이고 네이버 출신이기도 하죠. 이분이. 네. 이 송충원 사장이 모빌리티 솔루션은 이래야 돼라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가장 2, 3년 최근에 가장 많이 동행하는 분. 네.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전략을 나누고 그런 분이 바로 송충원 사장인데 이분에도 CES에서 그림 그리는 게 바로 현대차의 그런 모빌리티 솔루션이 어떻게 될 그런 걸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차를 통해서는 목적 기반형 자동차를 그림 그리고 있고 현대차를 통해서는 솔루션 비즈니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지금 전략 자체가 목적 기반형 자동차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현대차는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더 이상 완성차 자동차 산업끼리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가 자동차에 들어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걸 자동차 산업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저건 움직이는 디바이스고 테슬라의 그 테슬라는 저궤도 위성하고 저 자동차를 연결시키면 거대한 새로운 모바일 PC 개념의 디바이스로 운동에 가는 플랫폼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카도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소니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이제 이 송충원 사장이 많이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대차는 이 디바이스는 그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이 로봇에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기존의 자동차와 어떻게 연동해서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나르는 이제 비행기까지 포함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새로 스카우트된 사장님도 바로 그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장님 이 외부에서 스카우트된 사장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단순히 자동차 디바이스로 자동차 기업으로 남지 않겠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디바이스 개념을 가져가는데 플랫폼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중추적인 글로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현대차의 전략은 앞으로 계속 관심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언뜻 들으면 자꾸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이동하고 만나고 소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요. 뭐 그 차원에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자동차의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목적을 둔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의 역할하는 것들인데 이게 보면 네.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보면 흐름을 네네. 보면 그 이전에는 뭐 기업의 생산력이나 제품의 히트는 같지만 지금의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맞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최대한 잡아두려고 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자와 시간의 결합이 자동차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 기업의 가치 분명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개념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자율주행은 사람이 손 한 대도 움직이니까 신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시간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뭐 비판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 미래적인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잘 마련해서 역시 또 대한민국 최고의 또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을 분석하는 전문가네요. 이 시간 수요일마다 이어지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